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투자유치기획과 투자협력팀장 이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 다 오셨기 때문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행사는 실시간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해 주신 기업하고 유관기관 그리고 우리 경제청 분들을 소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시면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성홀딩스 최용기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우 시스템즈 최학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우후쿠 코리아 김정환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블루콤 맹운재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장님입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임용주 그룹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아이리스 코리아 송승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ST젠 바이오 윤여준 경영관리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노트론 오학성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캠시스 김태경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TOK 첨단재료 김기대 대표님 네, 참석해 주셨고요. 또 김병철 이사님도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예, 포스코건설 김성찬 대외협력그룹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용석 공공프로젝트 그룹 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단자공업 박수병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머크 김용석 북아시아 대표님 참석하셔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김규수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기업에서 한 분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신민철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천 테크노파크 이춘섭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영도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김용찬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 본부 신정원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대학교 박영호 취업경력개발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송기훈 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이 뒤에 계십니다. 예. 한국뉴욕주립대학 이성현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 이상용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청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진용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권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예. 그리고 기업의 일정 관계로 해서 영상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결 소개를 올린 다음에 박수로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귀델리어텍 구본열 이사님, 대동도 권영호 이사님, DSE 강영준 대표님, 만도 브로제 조원혁 실장님, 삼성 바이오 에피스 민병훈 그룹장님, 원종문 전무님, 아이센스 오현준 상무님, 유성계전 유진순 부사장님, 유진로봇 고상윤 이사님, 토비스 김용수 상무님, 한국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송태성 과장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또한 한국 얀센 이상윤 부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모두 손을 들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은 지난 9월 7일자로 우리 청에 새로 부임하신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국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좀 위에 스위치를 켜주셔야 됩니다. 예. 아, 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귀한 분들 모시고 오늘 이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시에서는 그 시장 취임 100주년 100일 기념 행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경제자유구역 청장으로서는 꼭 참석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기업인들과 이 대화가 먼저 이제 그전 사전에 잡혀 있었었고 또 모든 분들이 시간이 다 돈인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갖기 위해서 이제 다 나오시고 또 지금 저 온라인상으로도 다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여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 경제학의 그 어원은 그리스어로 뭐 가정 살림,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코노믹스를 이제 우리 이제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물론 이제 일본에서 먼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경세치국 그런 거 아니에요? 경세재민,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원보다는 그리스어의 어원보다는 번역된 말에 훨씬 더 공감을 하고 제가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그런 경제의 그 일선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일구는 그런 현장에 계신 그런 분들이다 하는 점에서 너무나 한편으로는 인정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도와 영종, 청라 이 경제자유구역은 태동부터가 동북아의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그런 기업인들, 산업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송도와 영종과 청라 그리고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이나 어떤 경기 다른 지역으로 통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은 이것이 또한 우리가 환경에도 그렇죠? 환경에도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글자 그대로 경제가 좀 자유로운 것, 특별한 것 이런 것을 특별법으로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업의 활동을 하고 산업 현장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거나 장애물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애로사항 그다음에 또 건의할 사항 이것은 비단 경제자유구역 청이나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법률에 있어서는 국회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함께 건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미래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의 얘기, 그다음에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기업 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하심이 있거나 또 상의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고 상의하다 보면은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불쾌한 점도 있고 답답하게 생각되는 면도 있으실 수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존재하는 그 목적은 우리 기업의 활동,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약속을 합니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소통을 하고
이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또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본부장님이 또 참여를 하셨는데 특별히 좀 한번 큰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를 맡게 될 우리 제가 존함을 모르겠는데 장근옥 우리 네, 기획조사팀장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은행 그 인천본부 김기수 본부장님 인사 말씀을 좀 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으로 있는 김규수입니다. 사실은 뭐 인사말을 따로 준비한 게 없는데 일단 뭐 먼저 인천 경제자유청장님으로 이제 새로 부임하신 이제 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여기 입주해 계신 여러 기업분들과 이제 여러 기관들 힘을 합쳐서 더욱 더 멋진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를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뭐 사실은 일반 기업인들 사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은행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 현안 관련돼서 조사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경제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뭐 아마 경제가 사실은 뭐 저금리 또는 뭐 고물가 고환율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다들 이제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뭐 고금리로는 사실은 뭐 저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뭐 저희 한국은행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공통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들 뭐 여건이 어려운데 그런 속에서도 하여튼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들과 이제 인천 지역 경제가 좀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좀 더 만나서 자주 그런 뭐 고민과 해법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기업을 대표해서 아이리스 코리아 송승권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고 본 행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다시 돌아오신 김인용 청장님 환영합니다. 가끔 저한테 이제 마이크 잡고 인사말 하라는 이제 제가 많이 부탁을 받는데 요번같이 좀 이렇게 막 가슴이 설레고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집을 지을 때 두 번째 짓는 집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다고 합니다. 일단 3년을 다시 또 더 이상 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3년간에 또 떠나 있을 동안의 고민들이 더해진다 그러면 또 청장님이 고민하시던 부분 더 해가지고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자유경제구역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환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어려움이 많지만 이 송도만은 특히 또 자유경제 전체만은 또 이 어려움을 다 겪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좀 마음을 합치고 그런 또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에서 다른 분들의 인사말은 아까 이따가 따로 마련된 기업의 대화 시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그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그런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장근호 기획조사팀장님을 모시고 최근 금리 인상 배경과 기업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해주실 장근호 팀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연세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안전분석국, 그리고 경제연구원, 경제통제국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장근호 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인천본부 기획조사팀장 장근호입니다. 예,
오늘 그 강의 주제는 발표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금리 인상의 배경 및 경제적 영향과 기업의 대응 과제입니다. 아마도 지금같이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 정책이 주목을 받은 때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은행 생활을 오래 꽤 했는데 통화 정책이 관심의 대상인 때는 아닐 때보다는 좀 경제가 좀 어려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 계신 기업인 그리고 기업 지원기관 여러분들께서 경제 일선에서 이렇게 직접 발로 뛰시기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통화 정책 관점에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경제 지표를 갖고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 통화 정책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는지 중앙은행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전달드리는 것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영향과 기업의 대응 과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신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발표 순서는 최근의 금리 인상의 배경에 관해서 물가 그리고 실물 그리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경제 전망에 기초해서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금융적 측면 그리고 실물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경제의 주요한 내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기업부채 문제인데 금리 인상이 이런 경제적 그런 잠재 내관의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서 짤막하게 말씀드린 후에 기업의 대응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뒷 내용에 앞서서 일단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뒷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포함시켰는데요. 한국은행의 책무는 한국은행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에서 보시다시피 물가 안정이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물가 안정만 경직적으로 추구하지 말고 금융 안정도 유의하면서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시기다 하더라도 때로는 금융 안정이 불안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가 안정만 또 경직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또 금융 안정이 좀 저해가 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서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도 같이 추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가 안정을 추구함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식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로 정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앞에 신축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축적이란 말은 물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경직적으로 하지 말고 경기 여건도 같이 보면서 달성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되 그게 경기 상황을 너무 이렇게 저해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봐가면서 하라는 거고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때 중기적 시기에서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기적 시기라는 말은 어떤 딱 정해진 1년이나 2년 그런 고정된 기간은 아니고 약간 불확정적 시간이지만 언젠가는 물가 목표로 2%의 물가 목표로 돌아오도록 물가안정 목표대를 운영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함에 있어서 경기 여건도 같이 보면서 신축적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은 결국 물가를 가장 중시하지만 금융 안정과 경기도 같이 보면서 하라. 여러 가지 목표를 같이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고, 제가 조금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총체적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두 가지 지표를 보지 말고 각종 경제 통계, 실물과 금융 통계 지표를 같이 보고 그리고 그 통계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 정보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통화 정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연준에서 그 8월 의장이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표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발언을 세게 했죠. 허키시한 발언을 했는데 그런 건 지표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정성적 정보가 되겠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든 접근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판단해라라는 거 얘기고요. 그리고 그 기준금리 결정이 통화정책의 핵심일 텐데 기준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아니면 동결하냐 그런 조정 여부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시기에 조정하냐 그 시기에 그리고 폭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25bp를 조정하는데 그거 말고 50bp 그러니까 빅 스텝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폭도 주요한 결정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의 그런 또 숙명적인 그런 제약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정책 수단 금리를 갖고서 상충되는 여러 가지 목표를 타겟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갖고 여러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인데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결국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편은 지나치게 좀 단순한 측면이 있는데 현재 경제 상황 하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 여러 가지 정책 목표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건데요. 일단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총수요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성장이나 고용에는 좀 저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 안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계나 기업 부채가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를 취약 부문에 그 금리 부담이 되면서 안 좋겠죠. 하지만 또 대금융 안정 측면에서 보면 내금리 차가 축소되거나 내금리 차를 축소시키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할 때는 이런 제약 요인 같은 게 있고 여러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서 최선을 추구한다라는 걸 먼저 좀 이렇게 주지를 하시고 뒷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통화 정책 추이를 보면 2020년 초에 그 미중위의 그 감염병 팬데믹에 의한 그런 경제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기준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인 0.5% 수준까지 인하됐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크게 증액했고 대출금리도 인하했습니다. 그 코로나 피해 기업 및 그 소상공인을 위한 그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용 경계감이 금융시장 내에서 높아지면서 자금의 금융시장 내에서 자금의 수요만 있고 공급 사이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하에서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안정특별제도라는 걸 신설했고요. 그리고 회사채 CP 매입 기구에 대한 대출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중앙이 시행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특별한 그런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시행한 조치였고 유효한 조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금융위기는 특별한 그런 금융시장 내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요한 금융기관도 파산하지 않고 넘어갔고요.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도 2020년에는 마이너스 0.7% 성장을 했지만 그 다음해인 2021년에는 4.1% 성장하면서 V자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대처하느라 적극적인 유동성을 공급한 영향으로 인해서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그런 문제점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초부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다시 정상화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고요. 그래서 8월 이후부터는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여서 또 특히 금년 5월엔 사상최대로 빅스텝 50bp 금리 인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5%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기간 중에 실시하였던 금융중개지원 대출 규모도 지금 축소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이렇게 운용하도록 이렇게 변경하였는데요. 그래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금년 3월부터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5월에는 50bp 인상을 했고 6월, 7월, 9월에는 연거푸 3차례 75bp 인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보유자산 축소, 영어로 QT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양적 완화 기간 동안 매입했던 국채 그리고 MBS 같은 채권들을 시장에 내다 팔므로써 유동성을 흡수하는 조치인데요. 이것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영국, 유럽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이후 6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했고, 특히 8월에는 50bp 인상을 했고요. 유럽 중앙은행은 금년 7월에 50bp 인상하고 금년 9월에는 75bp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유럽이 EU 지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제로 금리에 머물렀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아주 급격하고 긴축적인 조치라고 보이고요. 캐나다, 호주 등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하고 중국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워낙에 디플레이션을 겪던 나라라서 아직도 2%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가 채무가 워낙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라서 이 금리 인상에 부담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아시다시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외에도 부동산 기업들의 부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매년 6% 내지 7% 정도 성장하던 나라가 금년에 3% 아니면 심지어 2%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걸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우선해 두고서 지금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오히려 중국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대출 우대 금리인 LPR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월 달에 6.6%까지 올라갔고요.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은 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낮아져 가지고 어저께 9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 5.5%로 아마 발표가 됐을 겁니다. 이러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차적으로는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유와 곡물 가격이 상승했고, 환율 상승 문제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했고,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이 공급 측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충격뿐만 아니라 수요 측 요인도 지금 동시에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금년 4월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서비스 물가, 대면 서비스 물가가 외식비 위주로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물가 안정 목표제를 시행하고 중기적 시기에서 그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일시적으로 물가가 튀더라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목표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 신뢰를 말하는 건데 그 믿음, 신뢰와 관련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되게 중시하는 지표로 살펴보고 있는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후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전망은 실제로 안착 정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4.7%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다시 한 4.3%까지 낮아졌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5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인 2%에서 아직까지는 안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특징을 보면 과거와 비교해서 지속성이 크고 품목에 있어서 그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상승 속도도 빠르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물가 상승률이 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우려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공급층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층 요인도 중첩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금 상승세가 확대됨에 따라서 물가와 임금 상호작용 강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금년 초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들, 대기업 위주의 그런 그 실적을 바탕으로 그 초과급여, 그러니까 뭐 성과급 같은 데서 물가 상승이, 그 임금 상승이 주도됐다면 최근 들어서는 기타 업종에서도 정액급여까지도 이게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 상승이 다시 물가에 영향을 주고 다시 물가가 다시 임금 상승에 영향을 주는 그런 피드백 현상이 나타나면 이 중앙은행에서도 그 물가를 잡기 어려운 그런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지금 경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지만 지표상의 경제는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경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잠재 경제 성장률이 한 2%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 금년도에 8월 전망치긴 하지만 2.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민간 소비가 그 4월달 그 방역 조치 해제 이후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요.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1분기에 좀 부진했다가 2분기 이후에 부진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수출은 반면에 1분기 호조를 보인 후에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고용 상황의 호조 그리고 임금 상승도 소비 회복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매월 취업자 수가 전년에 비해서 한 8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률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중에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축적된 가계 저축도 소비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IT 부문의 수요 확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전환 그리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버나 비메모리 수요를 중심으로 반도체가 견조한 글로벌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 5월 이후부터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9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수출은 아직까지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 보시면 양적, 질적 양 측면에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매월 연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돌봄 서비스나 보건복지 서비스 이런 중심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정보통신업 쪽의 취업자 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용직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임시 일용직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동시장은 구인 구직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구직자 측면에서는 잡을 잡기가 쉽고 구인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 안정 상황에서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금년 들어서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아마 5월부터 하락 반전해가지고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데는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DSR 대출 규제 강화 아시다시피 차주별 DSR 규제가 금년 1월에 2단계가 시행됐고 7월에 3단계가 시행돼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의 PIR 및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 가격이 고점에 지금의 일반 차주들의 소득을 갖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주택 가격 고점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주요국 대비해 가지고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원래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금융 완화 그리고 생활자금 수요 등으로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의 내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 부채 같은 경우는 가계 부채가 금년 들어가지고 둔화된 거와 달리 금년 들어서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결제성 자금 수요가 늘어났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계속 운영이 돼 있는 가운데 시설 자금 투자로 용도로 대출이 늘어났고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금년 들어가지고 가계 대출보다는 기업 대출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취함에 따라서 금년 들어 기업 부채는 증가세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결과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코로나19보다 이전보다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 유출입이 완전히 개방된 그런 자본 통제가 없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할 때도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요. 외환 수급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었고 그리고 거주자 해외 증권 투자가 확대됐고 외국인 국내 투자가 축소된 데에 기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주자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356억 달러가 순투자됐는데 여기는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의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 주식 투자가 증가하는 데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금년 9월 초까지 외국인 주식 투자는 한 92억 달러 정도가 순유출이 돼서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채권 투자는 142억 정도가 순유입됐지만 유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채권 투자는 재정 차익 목적의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장기 공공 투자 자금은 유입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9월달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 이후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자본 유출입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지 않냐라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과거 내금리차 역전기의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자본 유출은 한미 금리 역전이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면서 이게 촉발된 걸로 촉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 시기를 보면 97년, 98년 외환위기 시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그리고 2014년, 15년 테이퍼 텐드럼 시기, 그리고 2015, 16년 중국 금융불안 시기에 자본 유출 시기. 그러니까 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안이 발생한 시기에 그게 국내로 전이되면서 자본 유출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다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금리차가 지금 기준금리에서 그 역전이 되더라도 조금 큰 폭의 유출 가능성, 자본 유출 가능성은 제한될 걸로 보이는 이유로는 우리나라 채권이 신용 등급에 비해서는 채권 수익률이 양호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에 투자할 때는 기준금리가 아니고 그 채권 수익률 자체를 갖고서 투자를 할 텐데 그 채권 수익률 자체는 신용 등급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을 비중을 봤을 때, 구성 주체의 비중을 봤을 때 장기 투자 성향의 공공자금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부펀드라든지 중앙은행 같은 주체들의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지금 한 2,200대까지 빠졌을 텐데요. 이렇게 큰 폭의 주가 조정이 있으면서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크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내금리차 역전은 계속 지속되고 그 폭이 확대된다면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 수준출 압력이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미달러 강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미달러 강세나 아니면 글로벌 경기 불안 등이 심화된다면 리스크가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전망을 일단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한 2.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게 8월 전망치인데요. 5월 전망치 2.7%보다 약간 내렸고요. 내년에는 한 2.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모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인 2%보다는 조금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 흐름은 점차 좀 약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5월 전망에서는 4.5%로 전망했는데 8월 전망에서는 금년에 5.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내년에는 한 3.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수요와 공급 압력 모두 그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이 어느 한두 품목이 아니고 여러 품목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가지고 물가 상승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9월 달에 미국 연준의 FOMC 겁니다. 시장의 예상과 같이 정책 금리를 75bp 인상했는데요. 문제는 금리 인상의 그런 액션 자체가 아니고 파월 의장의 호키시한 발언 그리고 연준 FOMC 위원들의 점도표가 이슈였는데요. 파월 의장은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까지 내려가고 있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경기 침체도 불사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호키시한 의지를 내비친 거고요. 그리고 이 점도표라는 거는 연준의 FOMC, 우리나라의 금통위원 같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향후에 기준금리를 몇 %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치인데요. 지난 6월에는 금년 말 터미널 레이트를 한 3.4% 정도로 중립값 기준으로 찍었었는데
9월에는 4.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려 100bp나 상향 조정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매우 긴축적이고 이 긴축적 기조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시장에 전달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성장 경로나 물가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은 8월 달에 발표한 건데 8월 달에 그 경제 상황에서 발표한 건데 그 이후에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앞으로도 또 다른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할 텐데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컨대 물가나 성장 관련해서 지정학적 불안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요인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가 유럽에 보내는 송유가 아닌 가스가 아니죠. 노드스트림.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게 뭐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정치적인 이벤트로 발생한 건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를 해가지고 시진핑 그 주석의 3년 세 번째 연임이 결정되는데 그 후에 중국의 리더십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게 다시 경제에 어떻게 경제 정책 기조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에 유럽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상 한파가 닥친다면 러시아로부터 그 가스 공급이 제한되면서 그게 다시 에너지 위기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그 원유 생산을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당장 하루에 그 20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했는데 이런 이벤트가 또 지금 하향 안정세를 가던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요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전망에 그 전제 조건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 정책 방향은 원론적이지만 그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에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금통이시 때 저희 총재님께서 금년 말까지는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금리 인상 관련된 포워드 가이던스 유지할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남은 금통위에서 0.25% 포인트만큼 상승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9월 달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비상 거시경제 점검회의에서는 0.25%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다시 그 포워드 가이던스 관련된 그 발언을 좀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하셨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다만 확실한 거는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은행 목표로서는 그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고 그리고 현재 물가 상황이 과거와는 다른 특징, 인플레이션이 과거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돼 가지고 한번 고착화되면 다시 그거를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물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내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른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향후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그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그리고 성장 흐름, 자본 유출을 비롯한 금융 안정상 그리고 주요 통화 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금리 인상 그 중앙은행 통화 정책은 실무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일정 기간에 그
시간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했을 때 그게 실물, 소비나 아니면 물가에 영향을 주는 데는 한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 금리나 환율 같은 가격 변수에 영향을 줍니다.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파급 효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나고요. 2차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의 가격 변수 변화가 실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2차적인 그런 실물 부분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그 1차적인 파급 차이는 금융시장에서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그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 이에 따라서 은행 대출금리나 시장금리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이후 금년 9월까지 그 시장금리,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장기 시장금리라고 볼 수 있는 은행채 5년 금리를 보면 250bp 가까이 상승했고요. 단기 시장금리인 은행채 3개월 금리는 한 227bp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이상으로 이미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은행 금융시장의 그 금리가 바뀌면 은행들이 그 자금 조달 금리가 자금 조달 코스트가 높아집니다. 그 코픽스 같은 기업의 은행의 자금 조달 코스트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 은행 가계 대출 금리도 상승했고 은행 기업 대출 금리도 상당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는 금리를 통해 가지고 비교적 잘 확인이 되는데 그 통화 정책의 실물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그 지표 어느 한 지표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그 모형 과거의 그 데이터를 갖고서 모형을 갖고서 추정을 하는데요. 과거의 그런 모형의 그런 분석 결과에 비춰봤을 때 작년 8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의 영향은 파급 시차를 감안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실정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준금리 25bp 인상 시 1차 연도에는 GDP 성장률은 0.1%포인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데 특히 지금 주목할 것은 지금 금리 그 수준이 과거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통화 정책은 보통 경기를 그 부양하는 것보다 수축하는 데 더 효과가 더 그 크게 나타난다. 그런 통화 정책 비대칭성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게 그 차입 주체들의 그 소비 여력 같은데 투자 여력 같은데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과거의 과거 그 데이터에 입각한 거시 모형이 제시하는 과거의 그 추정치보다 금리 인상의 내수 둔화 효과가 더 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생략하고요. 금리 인상의 그 실물경제 파급 효과 설비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설비 투자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업종별 금리 민감도를 보면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이 더 크게 나타나고 다만 그 지금 설비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IT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좀 금리 민감도가 좀 낮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는 그 작은 사정이 대기업보다는 좀 열악한 중소기업이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건설 투자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 영향을 받는 건 지금 건설 투자 관련돼서 건설 수요자 입장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건설 공급자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건설 수요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신규 주택을 산다거나 기존 주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둔화될 수 있고요.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관련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리를 올렸을 때
건설 경기를 반영하는 건설사 매출이나 기업의 건설 지출 모두 금리에 유의하게 음의 반응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업종 유형별로 봤을 때는 상업용이 공원용보다 더 크게 반응하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계 기업이 여타 기업보다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그 은행 자금을 통해 가지고 은행 대출을 통해 가지고 건설업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그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이 높다는 건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은 그 고신용 고소득자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취약 부문의 상환 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부채 관련돼서는 한계 기업이 문제인데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한계 기업 비중 및 그 한계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높아졌지만 2021년 매출 증가랑 수익성 회복에 힘입어 가지고 다시 이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 기업 비중이 한 15%에 가까운 높은 수준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그 한계 기업 수나 차입금에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해 봤는데요. 대출금리 상승이 기업의 그 차입 비용을 높여가지고 한계 기업 수 및 차입금 비중을 0.8%포인트 그리고 1.7%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게 기업 전체에서 0.8%포인트 한계 기업,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 이렇게 전환된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좀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업의 대응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그 대한상공회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건데 이미 과반수 이상 기업이 고금리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기업들이 뭐 작은 사정 악화 그리고 설비 투자 지연, 영업실적 부진 등의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말을 했고요. 그래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10곳 중에 1곳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은 작은 조달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작은 조달 가능성 축소도 축소를 통한 그 리스크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 금융시장에서는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그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회사채 시장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최근에는 대기업마저 회사채를 상환하고 은행 대출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특별한 그런 뭐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 등이 없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기업 대출, 특히 신용도가 낮은 뭐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위험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BRSP를 관리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출을 좀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 대처를 하셔야 될 텐데 무엇보다 그 첫 번째로는 재무 건전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 스스로의 자구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불효불급한 지출을 축소하고 현금 등 유동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예를 든 건데요. 뭐 장기 CP라든지
신보의 뭐 프라이머리 CBO, 뭐 아니면 담보부 사채 같은 여러 자금 조달 수단을 강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기업 스스로 이런 파고를 넘기에는 조금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금융이나 채무조정, 재조정을 통한 선별적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 사업이 어려운 한기기업에 대해서는 좀 뼈를 깎는 그 아픔이 있지만 구조조정도 경제 전체의 자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발표된 정책 조치들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원래 9월 말에 종료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시 연장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이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도 70% 정도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제도를 신설했고요. 신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프라이머리 CPO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를 든 조치 말고도 다른 그 다양한 그 자금 지원 조치들이 있고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되는 또 중요한 부분은 담보 여력은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데스밸리, 그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 과정을 넘어서야지 그 성장 기업으로서 안착이 되는데 지금 같은 그 금융 제약이 더 심화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그런 정책적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금융위에서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라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게 잘 안착돼 가지고 혁신 기업들이 금융 제약이 증명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뿐만 아니라 최근 또 환율 그리고 공급망 충격에 대한 리스크도 이슈인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서 외화 포지션 관리를 해야 되고 수출의 평균 흐름으로 발생하는 환노출 규모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 환위험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환변동보험이나 선불환 거래 같은 기업 외부에 환해지 수단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자재 그리고 중간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그 공급망 충격이 있으면서 이미 그 대체 공급원을 이렇게 확보하시고 이렇게 공급원을 다변화를 많이 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대체 공급원을 파악하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중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전략 물자라 생각하시고 그 재고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성격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통화 정책은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금리 인상 폭이나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물가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은 현 경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나 환율 안정 등에는 긍정적이지만 통화 정책의 속성상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할 때 누구에는 0.5bp만 인상하고 누구에는 0.1bp만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취약 부문들이 있습니다. 한계 기업 말씀드린 한계 기업 같은 부분이 있고 취약 가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취약 부문들은 금리 인상에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으로만 해결을 할 수 없고 재정 및 금융 정책을 통해서 선별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방향은 통화 정책과 재정 및 금융 정책 간의 그 정책 조합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이렇게 극복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원도 좋으시고요. 예. 네, 강의해 주신 우리 장근호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아침 시간에 강의 들으신다고 조금 저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하여튼 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기업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그 시간에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경인홀딩스에서 이번에 처음 나오셨어요.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자연스럽게 말씀 이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이 섞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시면서 같이 그 기업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강의에 대한 질문도 받고요. 또 이번에 뭐 새로 뭐 참석하시게 되는 게 한 두 군데가 계신데요. 경신홀딩스 최홍기 대표님 계시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고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용석 공공 프로젝트 차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신홀딩스 최홍기입니다. 저희들이 뭐 여기 경제자유교육청 안에 사업장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 보면 경신이라는 이름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업종 자체가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 그 중에서 와이어 하네스 이제 제조 및 판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사는 주로 현대, 기아 자동차고요. 저도 이쪽에 이제 온 지가 되면서 뭐 어떤 부탁 말씀이나 건의 사항보다는 그 저희들이 단일 회사가 아니라 이제 여기 인천 경제자유육청 안에 세개 법인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세개 법인 간의 어떤 사업 구조 조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뭐 특정 사업을 이제 다른 법인으로 이제 옮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은 좀 뭐 잘 풀렸지만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같은 그 그룹 내에 있는 법인 간의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임대 사업이 안 되니 이게 이제 어떤 이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자유교육청하고 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갖고 풀긴 했는데 우리 청장님도 계시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경제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좀 많은 좀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이제 처음 초대받아서 나오게 됐는데, 평소에 이렇게 저희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잠깐 소개드리면은 원래 종합상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종합상사 회사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상사를 비롯해서 이제 상사의 기존 역할들을 많이 기존에 해왔던 역할들을 탈피해서 이제 종합투자회사로 많이 변모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그 경제 포럼에 이제 세계 환율이나 각국 그 중앙은행들의 정책 기조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계속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방금 이제 발표가 좀 이제 전문적으로 좀 깊이 있는 내용도 많아서 정 팀장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이랑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그 수요 공급망의 차질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단시간 내에 이제 떨어뜨리진 않을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이제 한국도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일각에서는 뭐 4.6%, 5%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한국 정부는 계속 그렇게 이제 지금 올해 벌써 이제 금리가 역전됐고 내년까지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계속 올려야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지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사실 지금 금리를 결정하시는 금통위원분들도 어느 수준까지 올릴 거라고 정해놓으신 그런 수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금리 인상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거는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걸 초기에 잡지를 않고 놔둠으로써 그게 고착화됐을 때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러가지고 잡아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이라고 중앙은행들 미팅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6분 정도의 연설을 했는데 그래서 매우 강력한 그런 물가를 억제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거의 80년대 전설적인 연준 의장인 볼커 의장을 거론하면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물가를 잡는데 매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준을 비롯해 우리 한국은행, 중앙은행들은 물가 잡는데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고 일단 미 연준의 점도표에 의하면 금년 말에 한 4.4%까지 금리가 상승하고 내년에는 한 4.6% 정도로 유지되는 걸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상에서는 그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고요. 하지만 물가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지금 오펙의 감산 조치가 있어서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면서 유가도 점차 내려가는 기조로 바뀔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 품목 중에서 주택 임대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렌트 비용도 지금 미국 집값도 하락하기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내려간다면 미국 금리도 내년부터는 서서히 좀 물가 상황이 안정되고 고용 지표도 지금 미국 고용 지표 되게 좋은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서히 안 좋아진다면 미국 금리도 조금 내려갈 여지가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긴축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오학성 부사장님. 네, 오학성입니다. 먼저 청장님 취임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또 시의적절하게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배경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준비해 준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우리 입주기업 네트워크가 활성화 이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11월에 경제청이 주관해서 연탄 나르기 봉사를 합니다. 거기에 제가 또 앞장서 가지고 저는 마라톤을 해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또 연탄값도 올라가지고 한 800원 가거든요. 그리고 올해 목표는 800만 원 모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3만 원 모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마라톤 했기 때문에 후원해 주신 분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건의사항은 이번에 그 11월 15일 후에 청장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1월 15일 이후에 청장님 일정에 맞춰서 날짜가 정해지면 하객동 일대에서 현재 잠정적으로 11월 15일 날 잡았는데 청장님이 일정이 안 되면 일정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번에 하객동 근처에서 연탄나르기 때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냥 나르고 가지 말고 이번에 뒤풀이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 되지. 맨날 이렇게 만나서 점심도 안 먹고 헤어지면 이게 네트워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 취임 기념으로 이번에는 청장님도 직접 나르시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뒤풀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정은 저희 그 실무에서 잡아갖고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날짜 잡고 뒤풀이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뭐 또 하실 저기 인천대학교는 무슨 행사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 좀 안내 좀 해주시고 기업들 좀 요청 바랍니다. 인천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취업경력 개발 원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많은 또 기업들 또 오시고 또 유관기관들 같이 모여 있어서 저희가 잠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 내에 사실 이제 종합대학이고 국립대학으로서 뭐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인재를 또 이제 기업에 이제 공급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지금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8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 설명회 내지 이제 취업 박람회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기업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11월 8일 오후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기업들 중에는 사실 이제 많이 또 저희 학교하고도 협력을 해주시는 곳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당장 채용 계획이 없다 하시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런 안내를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기업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인력 수요를 좀 가지고 계신 그런 기업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안내 자료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뭐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관련해서 뭐 다른 기업에서 또 하실 말씀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머크 한국지사의 김용석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바이오 쪽에 그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독일 기업입니다. 이제 송도 지역이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이오 허브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을 보면 이미 20년 전부터 싱가포르가 그런 정책을 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모더나라든지 그 론자라든지 그런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조 기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또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바이오 허브를 조성하는 데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이 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 송도 지역이 조금 더 글로벌에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좀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이쪽 바이오 기업 대표들하고 만나다 보면 송도에 투자를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투자라는 게 결국 시장 수요에 따라가려면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송도의 부지 확보라든지 그 부지 공급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기업에서 기대하는 거하고는 조금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그 바이오 기업 대표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청장님 좀 더 힘을 실어 주셔서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말씀.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저희 이제 테크노파크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국에 이제 기업 지원하는 기관들이 몇 개씩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2016년 7월 1일자로 테크노파크로 다 통합이 돼가지고 인천에는 이제 기업 지원하는 기관은 인천 테크노파크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원하는 이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금리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업들 자금 이제 융자 받으셨을 때 이자 보존을 해주는 이제 사업들을 저희가 인천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모로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 이제 대출들을 보통 하게 되는데 1년간 저희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자를 이제 지원을 쭉 해왔었고요. 작년에 이제 기업들이 아까 자료에는 조금 낮게 나왔던데 인천 지역에서 기업들이 이제 융자 받을 때 평균 이율이 한 3.8% 정도 저희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이율들이 고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업들이 좀 빨리 좀 움직이셔가지고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2,500개사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11월, 12월까지 보통 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6월, 7월 정도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며칠 전에 인천시에서 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80억 예산을 통해서 한 5천억 정도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지원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기업들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받고 있는 그 지원 금액보다 좀 더 높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 쪽에서 어려울 때 저희 테크노파크 좀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융자 투자 관련돼 가지고도 저희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돈이 추경으로 확보가 됐다니까요. 예, 기업들 좀 많이 활용 부탁드리고 저기 초록우산에 한 말씀. 우리 사회공헌 사업 같이 하고 있는 복지재단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신정원입니다. 저희 초록우산은 올해 74년째 국내 그 취약계층 아이들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또 정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패즈 또 아이패즈 입주 기업들하고는 특별히 벌써 수년째 행복한 공부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취약계층 아이들이 사실 주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주거 전체 상황을 바꿔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머무는 공부방을 따뜻하고 깨끗하고 또 그렇게 환하게 바꿔줌으로 해서 아이들의 삶이 정말 많이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이미 후원해주신 기업에서 아이들 집을 방문해 보시고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서 많이 뿌듯해 주셨는데요.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그런 행복한 공부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방을 바꿔준 아이들이 원래 친구들 집에 초대도 못했던 아이들이 공부방이 바뀐 이후에 친구들도 초대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이런 또 후기들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행복한 공부방 때 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공부방 12가정을 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 인천 글로벌 재단하고는 저기 멘토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실 기업이나 기관 좀 손들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강효섭입니다. 그 금리 관련해 가지고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 결국 미국 금리가 올리면서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전통적으로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도 중요하지만 그 N달러 환율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위치 이것도 전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나라 항상 이제 싱가포르하고 비교를 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환 관리법이 따로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위기에 한국은행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환율 관련해서 일단 통상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의 환율 상승은 글로벌 경기 순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무슨 무역 적자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환율 상승이 아니고 $2 강세 때문에 전반적인 전 세계 국가들의 환율 상승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환율 상승이라서 지금의 환율 상승은 수출 증대보다는 수입 물가 상승에서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이 1차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엔화 환율과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화 정책을 함에 있어서 물론 환율 상승에 따라서 그것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일부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주요한 결정 상황 다른 요소에 비해서 주요한 결정 사항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물가라든지 금융 안정 사항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시장에서 알려져 있죠. 위안화 환율도 7위안을 넘어서고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통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위안화의 프락시 통화로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월 들어가지고 원화 환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위안화라든지 일본 엔화의 환율이 크게 상승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원화도 크게 상승했는데 중앙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고려를 안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환율이 조정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중앙은행은 환율의 시장에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에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통해 가지고 실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통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외환 정책상에서 환율을 조금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수행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싱가포르 외환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다만 최근에 정부에서 환율 안정 등을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해외 자산 투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우리나라가 대채권국인데 그래서 지금 같이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그리고 외화 자금이 빠져나갈 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자산 대투자가 많은데 그걸 매각하고 국내로 이렇게 유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이렇게 좀 양도세인가요? 그거를 좀 이렇게 강경해주는 조치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환율 안정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되셨습니까? 예.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고 질문하시죠. 네,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총장님이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연결되신 분이 우리 규델의 구본열 사장님? 예. 규델 이렇게 나오셨고, 그 다음에 대동도어 삼성바이오에피스 유성계전의 유진순 사장님이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것으로 이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만나신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알긴 알더라도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기회는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기회를 좀 더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기업도 제가 직접 탐방을 해서 시간 될 때마다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어떻게 해야 이 경제 자유구역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연탄 나르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연탄 나르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 이것을 함께 더불어가는 그 사회에서 이렇게 찾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감명 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한편으로는 연탄을 제가 날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연탄 나르기를 자주 했는데 이거 아직도 이렇게 연탄을 나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탄을 안 날라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느냐. 지금 우리가 몇 가구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탄을 더 이상 나르지 않아도 이런 것이 사회가 전부 다 이렇게 냉난방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가 자원봉사, 사회봉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일회성 또는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이래서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이제 더욱더 사회의 동량으로 자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그 스마트 행정의 스마트 경영, 스마트 자원봉사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들을 더욱더 밀도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드는 비유 중에 이 건축물이 건물을 지을 때 서울에서 짓나 시골에 짓나 인천에 짓나 이제 그런 H빔이라든지 시멘트 값, 골재 이런 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의 값어치가 마지막에 마감재를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하나의 도시가 완성이 되고 고품격 도시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그 문화예술의 수준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어떤 메세나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메세나 운동 플러스를 좀 전개하고 싶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은 공연 예술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이제 그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을 우리 기업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봉사 차원에서 사회적인 기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서울시장 재직 시에 그 IFC에서 여의도의 국제금융센터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이라든지 금융계의 그 거물들, 구루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그때 그런 행사를 가졌거든요.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었는데 개별적으로 누가 그러더래요.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 그 전력에 비춰볼 때 저런 국제금융센터를 뭐를 짓고 여기다가 뭐를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저기에 좀 내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기 오페라 하우스하고 콘서트 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는 얘기를 나중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 수석한테 얘기했던 걸 제가 좀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문화예술의 수준이 높아져 간다는 건 결국은 그 도시에서 그 도시가 살고 기업이 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또한 더 나가서 문화예술을 하나의 산업으로까지 이해될 수 있는 것. 산업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좀 싫어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아주 결정판이거든요. 그렇죠? 산업으로 승화를 돼야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이 더 안정되게 커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행인들은 모이면 예술 얘기를 하고 예술인들은 모이면 돈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인들은 모여서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를 앞으로도 더 가져보자.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모색을 해보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 기업에서 그 이제 부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머크 사님,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 부분 걱정하시지 않게 제가 11공구에 경제자격증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돈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돈 나오는 것은 땅을 매립해서 이것을 아파트 용지로 팔고 상가 용지로 팔을 때만 돈이 나옵니다. 그래야 그것을 매립을 하고 기반 시설을 조성을 해서 산업시설에 들어올 때 조성 원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파트 용지 다 없애버리고 30만 평 그때 산업용지를 11공구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 산업발전을 위해서 내린 결단이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앞으로를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벌써 이제 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제가 접수하고 이쪽 저쪽 해서 몇십만 평 다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약속할 그런 단계는 아직 못 듭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고 더욱더 많은 기업 들여오고 산업시설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땅을 확보해 나가도록 이 자리에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런 경제청에서 저는 강조하는 게 우리가 내 사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업인들을 만나고 기업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규제에 묶여서 얘기하는 거 사실은 저 규제는 말이죠. 제가 많이 다루어 봤어요. 규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규제를 철폐하자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규제가 그러면 왜 이게 철폐가 안 될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규제가 왜 철폐가 안 될까? 공무원들이 단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까?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다기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돼서 이유가 돼서 각종 이유를 달아가는데 그런 논리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규제가 없어진다고 규제가 있을 때는 항상 규제가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을 없앴을 때의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제를 철폐하자라고 할 때는 그것이 안 되는 측면을 이렇게 많이 부작용을 없었을 때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해가면서 축적된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규제 다 철폐하면 이것을 기업한테 그냥 다 줘야 돼요. 우리가 토론토에서 워터프론트 그 사업을 할 때 구글의 모기업이었던 알파벳이 이 사업을 할 때에 결국 무산됐죠. 근데 거기에서 전 초기부터 이 과정을 지켜보고 토론토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주는데 정보에 대해서 그 규제를 그 책임관이 사퇴까지도 구글에 들어왔다가 사퇴까지도 했죠. 그런데 모든 개인의 정보들이 다 나갈 때 이것이 갖는 그 부작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대체로 그런 것들입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명공학도.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저는 규제를 개혁해 나가고 철폐해 나가되 이것을 이분법 철폐가 곧 능사고 그다음에 규제를 설정하는 것이 이것이 사회를 위한다라고는 이분법은 그런 사고부터 먼저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만들어졌으면은 이것을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치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좀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것은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제 들어왔을 때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기업이고 학계고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방사광 가속기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고, 또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중입자 가속기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경제 자유구역에 들어왔더니 경제 자유구역에 들어온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 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장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이 경제 자유구역에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또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뛸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더욱더 많은 그 기업들 또 홍보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데 작은 밑거름이나마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뒷받침이 되어드리겠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리고 아까 청장님 손인사만 하셔가지고 명함 좀 각자 돌리시고요. 그다음에 사진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